4월 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비 5.4% 상승하며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2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ING는 경제 지표가 연준의 빅스텝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결제받는 방안을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화상회의로 평화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어떤 진전을 보일지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단단한 대응책 마련해 보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각종 변수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1.56% 하락하면서 34,67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5%대 하락하면서 14,2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4,530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가 하락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10년물이 오늘 3베이시스 포인트 빠지면서 2.32%의 거래가 됐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역시 3.4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2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요.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소득과 소비 지출이 감소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가스대금 루블화 결제 강행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유로존 경기 위축 가능성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거나 전일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직전에는 분기말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56%, 나스닥도 1.54% 하락한 가운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만 1% 하락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발표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의 2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5% 증가를 해서 예상과 부합되었습니다.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회한 0.2% 증가에 그쳤고요. 임금 상승이 지속되며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전월 대비 0.2% 감소하는 등 7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실질 개인 소비 지출 또한 0.4% 감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핵심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발표됐던 전년 대비 5.2%로 상회한 전년 대비 5.4%로 상승을 해서 198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였던 5.5%를 소폭 하회한 점은 대체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크아웃 이슈 또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대금 루브라 결제에 대한 서명을 함으로써 4월 1일부터는 서방 기업들의 루브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부담을 줬고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재고가 예년보다 적은 가운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관련 국가들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료 급등과 그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고 이에 따른 고용 불안, 공급망 불안 등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루브라 결제 시도로 부각된 경기 둔화 이슈가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소비 둔화를 촉발시켰던 높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폭의 큰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의 특징 또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 급락과 인플레 우려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증시가 약했습니다. 주요 기술주 또한 대체로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이 2% 가까이 빠지면서 3,25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애플이 174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2,781달러, 또한 308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메타는 2.4%의 낙폭을 보이면서 주가가 현재 222달러 선입니다. 한편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부진했던 가운데 테슬라가 1.5%로 그 낙폭이 비교적은 적었습니다. 1,100슬라에서 조금 멀어진 1,0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주가 PC 시장에 대한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엔비디아가 1.4% 빠졌고요. 이어서 속스 ETF 또한 2.28% 빠지면서 47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상황은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역시 오늘 장에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종목 중에서도 한 종목만을 제외하고는 내림세인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약국체인 월그린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지만 향후 전망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CEO는 1월부로 코로나 검사 수요가 줄었으며 회사의 헬스케어 부문 투자가 수익을 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월그린은 5% 이상 빠지면서 4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바이두가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금융정보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SEC의 유의 필요한 미국 상장 중국기업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이날 바이두 8% 가까이 빠지면서 132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일장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안 좋았죠. 바클레이즈는 AMD의 목표가를 148달러에서 11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시기라고 짚으면서 PC와 게이밍 분야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MD 또한 이날 장에서 8%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10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가 HP를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바꿨습니다. 계속되는 거시적인 불안정성과 하드웨어 부문의 전망이 부족한 이유로 보입니다. HP 또한 오늘 장에서는 6.5% 빠지면서 주가 현재 36달러 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금융주 이날 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수익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장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빠지면서 4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워런 버핏 덕에 최근 주목을 받았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CEO 비키가 자사주를 14,191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1.2% 빠지면서 56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노바백스가 유럽에서 규제 당국에 청소년용 백신 확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4% 빠지면서 73달러 선 지나고 있고요. 한참 전 로빈후드의 매사추세츠주가 투자 개임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로빈후드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만 장 속에서 로빈후드 7% 빠져서 주가 현재 13달러 선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모기지금리 상승에 따라 모기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의 위축 우려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종과 건설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장에서 디아로튼 또한 5% 빠져서 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니발 등의 크루즈와 여행 관련주는 이날 장에서 올랐습니다. 미국 CDC가 크루즈 여행자에 대한 경고를 철회하면서인데요. 오늘 장에서 카니발은 3% 상승해주면서 2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특징주를 살펴봤는데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앞으로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 방출할 예정이고요. 한편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5월에도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TI는 현재 6.5% 내린 100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5.4% 떨어진 1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두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두 선물이 2.7%로 크게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최근 한 달간의 최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미국 농무부가 이번 봄에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 즉 오일시드의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옥수수 파종은 4% 감소한 반면 대두 파종은 4%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코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0.2%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장 커피 가격은 1.7% 상승하면서 최근 일주일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국제커피기구 IC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된 글로벌 커피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커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오늘장 0.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화요일장에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던 브라질 통화 헤알이 오늘 그 최고점에 근접하게 또 다시 올랐습니다. 헤알 강세는 브라질산 설탕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설탕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오늘장 설탕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설탕 가격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네, 옥수수 가격은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대두 선물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오늘장 가격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대두와 반대로 옥수수는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비료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옥수수보다 대두가 비료값이 적게 드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유가도 오늘 곡물 시장 전반에 영향 미쳤는데요. 옥수수는 에탄올 연료의 공급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밀은 오늘장 2%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목과 돈육 가격도 좀 크게 빠졌습니다. 원목이 4%, 또 돈육이 3% 낙폭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금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최고의 분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0.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9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은 가격은 0.5% 하락하면서 25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이번 주 강세를 보이던 팔라디움 오늘장 그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0.5%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상승하던 니켈은 오늘장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2%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톤당 32,09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구리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칠레 구리광산을 운영하는 회사인 안토파카스타 CEO는 최근 세계 구리 컨퍼런스에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구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급 체인 이슈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장 구리 가격은 현재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주석과 납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가격은 3월 29일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은 오늘 장 좀 크게 빠졌습니다. 2.5% 하락하면서 톤당 3,4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우라늄 기업과 옥수수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가상화폐 기업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우라늄 채굴 기업 ETF입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캐나다의 카메코는 오늘 장 3.71% 올랐습니다. 배런스는 이와 관련해 몬트리올 은행이 투자 의견을 올린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몬트리올 은행은 카마코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주당 24달러에서 2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메코뿐만 아니라 다른 우라늄 채굴 기업도 오늘장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팔라딘 에너지는 1.73%, 넥센 에너지는 2.54% 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라늄 채굴 기업 ETF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URNM인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2.4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ETF입니다. 옥수수는 밀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크게 오른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옥수수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장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오르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4% 넘게 오르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자 옥수수 ETF 역시 올랐는데요. 티커명 CORN, 콘인 테우크리엄 콘드펀드 살펴보겠습니다. 테우크리엄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9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입니다. 오늘장 중국 기업들 약세 보였는데요. 현지 시각 30일인 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기업 5개를 잠재 퇴출 목록에 올렸습니다. 바이두와 함께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 텐센트가 투자한 자산관리 플랫폼인 푸트홀딩스, 어류 양식업체 노세라, 바이오 제약회사 카시파마스티컬이 이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대상 기업은 11개로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며 해당 기업들 오늘장 내렸습니다. 바이두는 약 8% 밀리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텐센트는 약 2%, 알리바바와 메이투아는 약 6%씩 하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약세 보이자 관련 ETF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KWEB인 크레인셔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셔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6.28%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3% 밀려서 45,5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주일간의 랠리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리자 가상화폐 기업들도 하락했는데요. 코인베이스와 라이어 블록체인은 약 3%씩,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약 5% 빠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가상화폐 기업 ETF 역시 내렸습니다.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오늘장 4.81%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6.4%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였던 19만 명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은행 ING는 미국 경제 지표가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연준의 빅스텝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돌아와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지출 PCE가 전년 대비 6.4% 올랐습니다.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인데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도 전년 대비 5.4% 올랐습니다. 이 역시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5.5%를 예상했지만 이보다는 소폭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PCE는 0.6%, 근원 PCE는 0.4%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원 PCE는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도통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14,000건 증가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인 19만 6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저축액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미국인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네덜란드의 투자은행인 ING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두고 5월에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ING는 현재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는 매우 강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과 소비 그리고 고용 시장과 물가가 강한 경제를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좀처럼 완화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실업률은 3.7%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경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PC 가격 지수,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찰할 때 더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오늘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만큼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어떤 식의 금리 인상 결정이 이루어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입니다. 네, 국제유가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또 다른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비축유를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밝혔고 또 오펙 플러스는 5월 하루 44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증산 규모가 40만 배럴이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기업 감원이 2만 1,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40% 급증했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또 지정학 점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이 비축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오늘 큰 폭으로 빠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이 비축유를 앞으로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 방출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본다면 단연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 역시 이번 결정은 역사적인 물량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계획대로 1억 8천만 배럴의 원유가 방출된다면 미국의 비축유는 198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비축유는 5억 6,80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였던 7억 배럴에서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5월 하루 43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보다 아주 약간 상향된 양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이 모두 균형이 잘 잡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다음 회의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오펙 플러스는 2020년에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 8일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은 위장이다, 경계 태세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의 향방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오늘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10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과 함께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받겠다면서 거부할 경우에는 공급 차단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놨고 또 EBRD, 그러니까 유럽부흥 개발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했습니다. 장기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경고의 발언을 내놨고 마지막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은 영국의 올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는 좀 낮다라고 봤습니다. 러시아 이 조치, 사실 푸틴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서명까지 하고 이제는 결제 방안까지 밝힌다고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비우호국들에게 판매하는 가스에 대해서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다면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에 따를 비우호국들은 내일부터 러시아 은행인 가스프롬방크의 루블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루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서방 국가들과 기업들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나 에너지 거래를 축소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은 전면적인 금수 조치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는 전체의 30%, 가스 의존도는 40%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보통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지나고 냉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봄이면 하락합니다. 따라서 가스 생산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비수기를 이용해서 여름용 재고를 비축해 놓는데 올해는 그 재고까지 소진해야 하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천연가스를 지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료뿐 아니라 콘크리트와 철강의 제조 비용까지 증가시키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료와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도 국채금리와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는데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제는 증시에는 악재가 아니라고 전해주셨는데 좀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는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면서 38%까지 확률이 올라왔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7%로 집계되면서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돌아와서 국채금리 역전 현상, 전문가들은 오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헐버트는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로 경기 침체 확률을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망은 더욱더 알기가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뉴욕 연은 부총재와 전 연준 이사는 90일물과 10년물의 격차를 수익률 곡선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5% 미만의 경기 침체 확률이 나온다라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90일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을 대입해도 경기 침체 확률은 25%를 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헐버트는 25%는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비 교수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가 촉발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이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변수로서는 더욱더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962년 이후에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 기울기와 S&P 500 지수의 실질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UBS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말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965년부터의 수치를 살펴보면 2년물과 10년물 사이에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에도 S&P 500 지수는 12개월 동안 평균 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차례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을 살펴봤을 때도 심지어 3번의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경기 침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은 단기간만 지속됐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가 향후 몇 년 안에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예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국채금리와 관련된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함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